풀고 네. 일단은 이제 설계 도구 쪽으로 넘어왔고요. 여기는 이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설계 대상들은 사실 이런 거죠. 데이터,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이런 프로시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대상인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설계를 잘하는 거냐?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다음에 컴프레hen시빌리티에서 이제 뭐 이해 용이도 뭐 이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달성하려면 결국에는 모듈화해야 된다. 모듈러 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이에요. 모듈러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개발된 이 객체들이 서로 연계성을 다 줄여야 되는 거죠. 디펜던시 의존성을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루즐리 커플드라는 거, 그 다음에 하일리 코이시브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쪽이 이제 코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생략하고 모듈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고요. 모듈 간의 관련성을 그래서 없애자. 모듈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객체, 컴포넌트 이렇게 다 대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모듈 간의 이제 이 관련성을 우리가 결합도라고 본다. 커플링. 그래서 아까 루즐리 해야 된다고 앞에 쓴 거죠. 그러면 결합도를 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니? 약한 게 무엇인지 정의해야죠. 그래서 이게 모듈 결합도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음과 높음, 결합도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자료 결합도 이렇게 결합도 유형이 있고요. 중요하니까 앞에 또 꼭 줄다는 거예요. 내공, 외제, 스자. 내공, 외제, 스자. 결합도의 강도, 이제 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 결합도는 뭐냐.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자료를 변형한다. 공통 결합은 뭐냐. 자료 영역을 공통으로 줘야 한다. 외부 결합은 뭐냐. 컴퓨터 화해를 공유한다. 제어 결합은 뭐냐.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이제 내부 논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플래그 제어 신호를 이용해서 통신한다. 스탬프 결합은 뭐냐? 자료 구조 자체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총으로 넘긴다. 자료 결합은 뭐냐? 그냥 맥에번스로 통신한다. 맥에번스로만 통신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계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내공 외제 쓰자. 그리고 이제 그게 확보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모듈 하나만 놓고 그 안에 들여다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응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 내에 이제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요. 응집도도 응집도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높음과 낮음의 스펙트럼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일시적, 논리적, 우연적 응집도 이렇게 응집도를 정해놨어요. 이것도 너무 골치 아프니까 외우자. 그래서 우, 논, 그 다음에 일시적은 시자만 우, 논, 시, 절, 통순기 우, 논, 시, 절, 통승기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안에 봤더니 우연적 응집도 모듈 내 요소들이 연관관계가 없는데 그냥 여기다 임의로 모아놓은 거예요. 논리적 응집도 논리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생각해 좀 비슷하니까 얘는 밀어놓은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일시적 응집도 이거는 우연하게 같은 시간에 실행돼야 되는 것들만 모아놨어. 모듈 간에 기능적으로 상관도가 없어요. 절차적 응집도 이것들은 순서대로 수행이 되는 것 때문에 여기다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듈 간에 연관관계는 없는 거예요. 통신적 응집도 일정한 입출력자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해서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순차적 응집도 한 요소의 출력이 다음 요소의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물력이 있으니까 얘는 모아놓은 거예요. 기능적 응집도는 모듈 내에 모든 요소의 단일 기능, 모듈 안에 기능 하나만 넣다 해요. 그래서 권장사항은 뭐다? 응집도를 가장 높이려면 모듈 안에 기능 하나만 넣어라. 그래서 운원 시절 통신기 우은원 시절 통승기 이렇게 정보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객체 지원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시고 오버로딩이나 상속, 오버레이딩 이런 것들은 내용들 다 아시니까 그냥 참조 자료를 보시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차이점들도 한번 보시고 객체 지향 5가지 설계 원칙, 아까 이제 모듈화에 관련된 원칙들을 이제 객체 지향에서 그냥 5가지 설계 원칙으로 다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SRP, 싱글 리스폰서블 프린시플 단일 책임,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맡는다. 이게 뭐예요, 아까? 예? 응집도에서 기능 하나만. 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 다음에 DIP, 디펜던시 인버전, 의존관계 역정, 클라이언트는 구체적 클래스 간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라. 예.
결국에는 구체 클래스를 건드리면 안 돼요, 서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인터페이스만 앞에 내세워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하라는 거예요. 의존 관계가 실제로 기능을 하나만 몇 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에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의존 관계가 역전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P,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 인터페이스는 분리해라. 범용 인터페이스에다 다 뭉쳐놓으면 걔 하나 장애나면 끝이에요. 거기에 디펜던시가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인터페이스는 따로 분리해라. 그 다음에 LSP 리스코프 대체 원칙, 서브 타입 클래스는 베이스 타입 클래스로 체환이 가능해야 된다. 올바른 이지역 관계 구성.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이 그룹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하이에다가 클래스를 실제로 만들 때 차하고 대치되려고 하면, 예를 들면, 트럭, 승용차, 이렇게 설계를 해놔야만 대치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차에 구성 요소를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차체, 바퀴, 운전대. 이렇게 하면 치환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치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지 말고, 자동차, 트럭, 온전하게 대치될 수 있는 것으로 설계해라. 리스코프 대치 원칙. 그 다음에 OCP 개방 폐쇄 원칙,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되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당연히 객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변경을 수용하면 안 돼요. 그 자체는 그 내부를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세부적인 케이스는 이 안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이대로 다 쓰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처럼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배제하시고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린 거를 그냥 박스로 표현하는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시면 돼요. 네. 근데 읽어보시면은 또 복잡하지는 않아요. 또 읽어보면 의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제 뭐 페리 앤 울프, 뭐 시오엔 갈란, IEEE 1471 이건 저희가 앞에서 봤던 거죠, 그죠? 소프트웨어 이 아키텍처에 대한 국제 표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대가들이 뭐 막 이야기한 게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요소를 연결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원칙이 패턴이기도 하고 프린시플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말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무조건 구성 요소, 그다음 구성 요소는 관계, 그 관계가 엮이는 원칙.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를 다 다르게 말한 것뿐이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원칙이 어느 정도 정렬이 되면 그게 하나의 스타일, 패턴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대표적인 패턴 스타일은 프레임워크 스타일, 레이어드 스타일, 뭐 중앙 집중된 쉐어드 데이터,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저희 SDLC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아키텍처가 앞단에 붙는다 뿐이고 그 다음에 설계의 이제 주요 산출물들 샘플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라라고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평가라는 게 있어요. 평가 방법론이 뭐 QAW, 아리드, 아탐3, 뭐 시밤 이렇게 있는데 주요한 거는 아탐하고 시밤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탐은 아키텍처 트레이드 오프 애널리시스 메소드, 시밤은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 메소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탐을 보면은 그 아키텍처가 처음에 어디였던 방향대로 제대로 설계되는지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점, 그다음에 절충점, 그다음에 위험, 무위험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민간점이라는 품질 속성 어느 부분 이상 인계치를 넘어가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 어느 하나를 높이려고 하면 반대로 다른 쪽에 또 품질 속성이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서 어느 포인트에서 서로 적정하게 트레이드 오프, 양보를 할 거냐.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평가하는 이제 방법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저희가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이라고 했던 아키텍처 이 설계 문서를 가지고 리뷰하는 과정들을 여기 아탐 수행 단계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아키텍처 발표하고 접근법 이야기하고 품질 속성 유틸리티 트리라는 게 있어요. 뒤에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근법도 분석하고 이것들을 막 반복적으로 접근법 분석하고 뭐 적용하고 평가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장 요구사항에 잘 맞는 시나리오를 도출해서
그 시나리오를 쭉 나래비 여러 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뭐 이런 과정을 막 반복해서 아키텍처를 의사결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를 다시 도식화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이제 품질 속성 유틸리티 트리라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유용성이 있어야 돼요, 아키텍처는. 네, 그 유용성의 요소들은 성능이 좋아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변경용,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것들은 성능이나 다용성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뭐 성능을 뭘로 볼 건데 데이터 대기 시간, 트랜잭션 처리량. 그럼 이거에 관련돼서 이 시나리오가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중요도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이거를, 이거는 지금 미디엄 중간 또는 하이 뭐 이런 거죠. 로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평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쭉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 적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걸 아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탐을 할 때 이제 이 발표하는 아키텍처 문서, 소프트 아키텍처 다큐먼트라고 하는 것 또는 소프트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으로 IEEE 14719에서 나왔던 거죠. 이제 거기에 담겨져야 될 것들 이야기한 거예요. 뭐 원칙 그랬더니 뭐 표준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IEEE 14719 그림이죠. 그다음에 퀄리티 모델, 뭐 4+1 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소개 시스템 목적 환경 이해관계자의 관점 여기 있던 거 그대로 갖다 썼네 그죠. 아키텍처 계열, 유스케이스 뷰, 로지컬 뷰, 구현 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뷰하고 저희가 뷰 포인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IEEE 14719에. 그 내용들을 이제 요거는 기술적인 거니까 기술자의 관점에서 뷰를 가져다가 쭈루룩 나열을 해놨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뷰는 뭐예요? 이해 당사자의 뷰 포인트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관점이잖아요. 뷰 포인트가 이 안에서 같이 그러면 대응돼서 기술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사드 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멘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걸 여기에 넣어둔 이유는 사드의 내용 또는 목차를 설명하라.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요. 싸움은 넘어가고. 이 시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키텍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스템 엔지니어 이해관계자들의 비용 대비 효율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아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의 우리는 아키텍처를 제안을 할 거야. 아키텍처 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키텍처를 아까처럼 이제 품질 속성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은 비싼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키텍트라면은 비싼 솔루션으로 무조건 하겠죠. 왜냐면 비용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아키텍처가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로버스트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성능, 뭐 가용성 측면에서 무너지지 않는 아키텍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비싼 솔루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뭐 이중화를 할 거면 이중화보다 더 강한 방법은 뭐예요? 다중화를 해야죠. 이중화는 해도 되는데 우리는 절대 가용성은 99.999에 그러면은 이중화가 안 먹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삼중화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비용 대비 효익에 감안되지 않은 아키텍처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익을 감안해서 해야지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앞에다가 코스트 베니핏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메소드 이렇게 돼 있고요. 결국엔 아키텍처 전략을 비용 관점에서 한 번 더 여기도 이제 밸류 포 코스트 VFC라고 하는 비용 대비 가치가 가장 높은 아키텍처 의사결정, 아키텍처 시나리오 선택 이런 이야기죠. 이 단계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밤이라고 하는 평가 방법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일단 다음으로는 이제 UML,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이렇게 해서 객체 지향에 관련된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가시화, 명세화, 뭐 구축 언어, 문서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UML 구성 요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객체 지향 이후로 설계를 할 때는 사실은 이 도해들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UML 툴을 적용을 했을 때 방법론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유스 케이스라든지 클래스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이제 이런 것들을 써서 원래 설계를 하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빵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요?
어떤 현실은 일단은 툴이 없으면은 그냥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파워포인트로 그리기도 하고요. 산출에다 붙여넣어야 되니까. 간이받을 때 내놓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려놓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소스 코드를 제네레이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에 대한 부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잘 되면 좋은 건데 어쨌든 그래요. 어떤 그래서 이 도의 기준 또 이제 의존관계, 연관관계 이런 안에서 이제 적용되는 관계들, 그다음에 구조사물, 행동사물, 그룹사물, 주의사물 이런 객체들에 대한 정의. 그래서 사물과 관계, 도의 이런 것들을 이제 UML의 구성 요소를 해서 모델링과 그다음에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유형들을 한번 보시고요. 네, 모델링 4+1 뷰, 이것도 유스케이스 중심으로 나머지 뷰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쓰임새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한글로 굳이 번역하려니까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디자인 뷰,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 내용은 한 번씩만 보세요. 실제로는 이거를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UML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2.0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의 문제점은 소스 코드를 정확하게 제네레이션 하려면 여기에 모델링을 할 때 실제로는 노테이션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한계가 계속 있다고 지적을 받고, 소스 코드 제네레이션을 할 때 그런 제약사항들이 정확하게 코딩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려는 이제 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UML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9개에서 6개로 늘었다. 2.0에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모호한 의미, 그러면 소스 코드로 변환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행위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뭐 업데이트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UML 메타 모델 사계층 구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디오 M0, M1, 비디오의 클래스들 지금 정의를 한 거고,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UML이라고 하는 이 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툴들이 의미를 갖고 작동하려면 이 자체를 다시 정의한 메타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UML 사계층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겹겹으로 했을 때만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use 케이스 뭐 이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 케이스들은 쭉 한번 보세요. 이제 실무에서 쓰고 계신 것들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클래스하고 주로 시퀀스하고 use 케이스 이 정도 쓰시죠? 네, 나머지들은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제 보시라고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도 이제 굉장히 구닥다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계행 오버 4에서 이제 뭐 고프 뭐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23개의 패턴들을 내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설계자들이 설계를 할 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쓰이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현할까? 이미 답을 알면 너무 쉬워. 근데 답을 모르면 굉장히 개발자가 고통스러워. 이런 것들을 쭈루룩 나열해서 재사용을 하게 해주자.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한 23개 나오더라. 고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원칙 뭐 그런데, 네, 패턴을 그래서 생성에 관련된 패턴과 구조에 관련된 패턴, 행위에 관련된 패턴, 이거를 이제 클래스 레벨, 객체 레벨로 나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팩토리 메소드, 앱스트랙트 팩토리, 빌더, 프로토타입, 싱글톤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데요. 이 이름의 의미하고 실제 내부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해결하고 하려는 설계 문제하고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싱글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싱글톤은 뭐예요? 하나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나머지 기능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막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갑자기 윈도우즈 쓰시다가 갑자기 팝업이 뜨면 나머지 눌러도 하나도 선택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나머지가 선택이 되면은 순서가 꼬이거나 이래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형식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싱글톤 패턴을 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보면 그 패턴의 용도명, 그 패턴의 이 소스 예제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스 카피에다가 긁어다 써.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된 사례들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지금 23개의 패턴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생성 관련된 패턴들은 이런 싱글톤 패턴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어댑터 패턴. 예, 이거는 인터페이스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직접으로 안 되면 중간에 뭘 만들어요? 예, 전원 어댑터 같은 중계하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걔를 통해서 호환을 이제 시키는 뭐 이런 게 어댑터라고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게 있고요. 프락시 패턴도 많이 쓰는 거죠, 이런 것도. 그죠? 예, 원래 일을 해야 될 놈이 너무 바빠. 그래서 앞에 대리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는 녀석이 할 필요 없이 대리인이 줘도 돼. 그러면 걔가 앞단에서 처리를 해. 근데 걔가 이건 내가 처리하기로 임된 거하고 다르네? 그럼 그때서야 뒤에 원래 일 처리하는 놈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프락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디자인 패턴이라는 유형으로 도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행위 패턴 뭐 이런 것들은 이터레이터 같은 거는 많이 이야기하고 미디에이터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옵저버도 많이 이야기하고 옵저버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트 같은 거 프로그램 설치해 놓으면 이 녀석이 계속 감시를 하죠. 그러다가 조건에 맞는 녀석이 딱 발생하면 트리거를 해서 그때서 작동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쉬울 것 같은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제를 가져다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설계상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다 미리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용도 설명은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의 세부적인 그 패턴, 클래스 케이스들은 용도,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는지, 그 다음에 예제를 해가지고 이 패키지의 이름들, 그 다음에 관련된 해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클래스 정의들을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얘는 팩토리네요. 그러면 공장이야. 공장에서 프로덕트를 실제로는 만드는 클래스예요. 근데 여기에 프로덕트는 ID 카드를 만들 거야. 팩토리에서 ID 카드 팩토리예요. 이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실제로 쳐다보고 있는 이 하에 이제 또 자식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팩토리예요. 뭘 만들어? ID 카드를 만들어? ID 카드 클래스가 또 있어요. 이 ID 카드는 어떤 걸 상속을 받느냐? 프로덕트에 정의된 녀석을 상속을 받아요. 이 구조를 딱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 팩토리만 실제로 정의를 잘 해놓으면 ID 카드가 아닌 다른 것을 넣고 싶어요. 그럼 TV 만들까? TV 클래스를 여기다 붙이면 작동이 똑같이 돼. 또 다른 거 만드니까 또 붙이면 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게 이제 설계에 대한 이제 참조를 제시한다는 의미거든요. 좀 더 이제 추상화 레벨을 높여서 팩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했더니 프레임워크가 나오네요. 이 프레임워크를 통으로 떠다가 밑에서 구체화시키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쭉 예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또는 우리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어떤 기능들을 막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이 돼 있었을 거예요. 개발자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냥 라이브러리에서 불러다가 붙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렇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한 문제들이 가끔씩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다만 감리사 시험에는 가끔씩 아래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박스에다 넣어놓고 패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1, 2, 3, 4 어느 패턴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돼서 맞추는, 여러 형태로는 감리사 시험 문제는 출제가
가끔씩 돼요. 근데 그 의미 자체, 이제 패턴 이름 자체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가시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주제들은 전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